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됐으니까. 일단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제 소개는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취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PPL을 좀 하고, 그리고 좀 알자 중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2시부터 이 장소에서 올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안내는 이미 여러분들이 포스터도 보셨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한국 사마천학회 밴드나 한국 사마천학회 페북이나 여기를 통해 가지고 공지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밴드 가입하시면은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사드 사태 때 2016년도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가 대단히 경색돼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한중 관계가 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다 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중 관계 사드 문제 때문에 경색된 한중 관계 때문에 제가 기업인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복수하냐, 보복하냐 이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아주 단호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오늘은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라든지 기본 지식이라든지 이런 오해와 편견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국 사마천학회를 2014년도에 창립을 했는데요. 한참 활동하려고 준비하는 와중에서 사드가 터지는 바람에 거의 학회가 주저앉았었습니다.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던 것을 작년에 겨우 제가 재건을 해가지고 이제 장소도 옮기고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보자. 근데 수단이 뭐가 좋겠느냐? 어떤 방법과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마천학회 활동이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공부해온 중국에 관계되어 있는 정보들을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유튜브용 동영상을 위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듣는 와중에 쉬는 시간이라도 유튜브 가셔서 이제 구독 신청을 해서 좀 더 힘을 주시면은 아마 상당한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강의는 매달 한 번씩 하는 이 강의는 4시간씩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제가 이제 전반부 2시부터 4시까지 제가 전반부를 이끌고 4시부터 6시까지는 전문가들을 모셔와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강의의 제목을 주변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했더니 저렇게 달마토로 줄여주셨어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그죠? 말 되죠, 그죠? 달마토 좀 알자 중국입니다. 좀 알자 중국은 제가 이미 기약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중국말로는 지다오디어 중국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보니까 Learning a Bit of China, 그래서 LBC라고 줄여놨습니다. 이게 큰 타이틀이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타 다른 서브 타이틀들이 이제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드려야 되고 해서 제가 출판사들한테 후원을 받아놨어요. 앞에 보시는 책이 두 종류, 최근에 제가 낸 책입니다. 저자벽과 경제를 말하다 하고 나는 사기로 경영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책을 5권씩 후원을 받아서 제가 이제 퀴즈를 여러분들한테 낼 겁니다. 그래서 맞추시면 이걸 하나씩 드릴게요. 이제 10분이 이제 가져가시는데, 그리고 저 앞에 제 책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 책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한국 사마천학회에 정기적으로 후원 계좌를 열어주시면은 거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후원 계좌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다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한번 보시고 후원을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이제 와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지만은 학회에다가 제가 또 학회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무보수로 올 연말까지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강사료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액의 강사료를 드려야 되는 분들만 지금 현재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재정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회 후원 그 신청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 드릴 퀴즈는요. 좀 알자 중국 서브 타이틀로 좀 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학회 이사님들은 빼고 좀 가중 뭐의 줄임말일까? 네, 좀 가자 중국. 맞추셨어요.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드릴까? 나중에 줄까요? 드릴까요? 좀 가자 중국입니다. 또는 좀 가보자 중국이야. 뭐 제 동영상을 보시거나 강의를 보신 분들은 정보를 파악하셨겠지만 저는 지난 23년 동안 중국을 한 170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강의 자료의 사진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들이고 귀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 중국 역대 명인들의 초상화라 그러면 한국 전 세계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서 귀한 책을 구하고 그걸 전부 다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들을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이 인물들 이렇게 사진들이나 얼굴들 초상화들 보시면은 어디서 났지? 그리고 전부 다 제가 공개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러고 보니까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노씨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태우 씨 말고 그 노나라 노씨 있죠. 공자님 고향인 산동성 그 노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강화도에 저기 뭐 본적이 강화도도 있고 또 어디 뭐 한평인가도 있고 하는데 그 노씨 성을 가지신 전주에 사는 한 분이 어느 날 제 책을 보고는 제 책에 보면은 사마천의 인간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은 노중련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 보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동필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 종친회에서 이 노중련 초상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조상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종친회에 제가 초상화를 파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저하고 산동성 여행을 갔을 때 노중련 사당을 갔거든요. 그분 때문에 제가 일부러 노중련 사당을 코스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노중련 고향 마을하고 이분이 친분 관계가 맺어져가지고 노중련 제사 지낼 때도 가고 사진 찍어와서 저한테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성씨들의 대부분이 조상들이 선조들이 중국 성씨에서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좀 가중 가운데에서 중국 성씨 탐방을 한번 할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좀 가보자 중국입니다. 중국말로는 시시디얼 중국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알고는 뭘까요? 좀 알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좀 알은 나왔으니 좀 알자. 고만 맞추시면 되잖아. 고사성어, 그죠?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좀 알자 고사성어, 줄여서 좀 알고. 일단 두 분은 됐네요, 이제. 10권 가운데 이제 2권은 나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만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강좌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달마터 좀 알자 중국은 일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진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중화, 중원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흥미롭게도 여러 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국에 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보게 되면 중국에 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거의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숫자입니다. 요리도 가지수도 뭐 기본 8가지 뭐 시작해서 시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서안. 서안에 가면은 꼭 빠지지 않는 그 음식이 서안 만두 요리라는 겁니다. 덕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두 요리를 먹으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진주 만두라는 건데 이 손톱만한 만두가 나옵니다. 국물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만두를 떠는 이제 종업원이 요만하니까 그게 죽자로 뜨면은 하나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개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걸리면 우리나라 분들은 투덜투덜 하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 좋지. 그런데 꼭 하나를 걸리더라도 그 하나에 대한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해줘요. 종업원이.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술술 잘 풀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숫자대로 중국 사람들 숫자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숫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분은 조창환 씨라고 지금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상무로 있고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 상임위원이자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중국이라든지 노마드 라이프 같은 저서 여러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조창환 씨를 초빙해서 이분은 사드를 읽어야 중국이 보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전문가로 살아남기까지 이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뭐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6월달, 7월달까지 제가 전문가들을 다 초빙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가시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보고 가십시오. 어떤 분이 오시는지. 중간에 가버리시면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좀 가중 말씀드렸죠. 그죠? 좀 가자 중국 프로그램이 한 보름 전에 세팅이 됐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갑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가고 제자백가로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묵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맹자, 그 다음에 공자, 태산, 그리고 관중, 아시죠? 관중까지 해서 제자백가의 주요한 인물들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나왔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보복이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지니까 기업인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복수하냐, 보복하냐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한 대답이 이겁니다.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째째하게 보복하는 것은 원래 그렇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은혜와 원한에 관한, 원수에 관한 관념이 투철합니다. 중국 사람들 DNA 속에는 은혜와 원수에 대한 DNA가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중국 영화를 한번 무협 영화 그죠? 중국 영화 하면은 이제 무협 영화지 않습니까? 미국 영화를 대표하는 영화는 SF 영화고 미국 사람들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미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SF 영화를 잘 만들죠.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지금 흥행 아주 폭발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시가 막힌다는 얘기죠. 중국 사람들이 잘 만든 영화는 무협을 곁들인 사극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 보고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 사람들 보고는 과거 퇴행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로 돌아갈 만한,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만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250년짜리 아닙니까? 그죠? 중국은 5,000년이라고 하는 단절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황하 문명이 계속 지속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축적되어 있는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책으로 본다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정보가 책에 집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거의 대부분 다 과거에 가서 찾습니다. 실제로 그 과거에 나와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중국 사람, 중국 지도자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은 어떤 공식 석상 같은 데서 입만 열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오프닝 멘트를 고사성어로 하거나 유명한 시인의 시로 하거나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달 방식이 이미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과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가서 미래에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들을 전부 다 과거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5,000년이라고 하는 단절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있는 경험이다. 노하우가 과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입니다. 왜? 중국 영화의 90% 이상의 주제가 뭡니까? 복수의 복수. 다 복수 아닙니까? 특히 무협 영화 보세요. 전부 다 복수입니다. 누구한테 박해를 받아가지고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거를 절치부심 그저 이를 갈고 실력을 닦아가지고 결국은 원한을 갚는 복수하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줄거리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당해온 배신입니다. 관으로부터 당해온 것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로부터 당해온 배반, 억압 이런 부분들이 몸에 아주 강하게 배어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갚아야지 하는 보복에 대한 관념이 아유 수천 년 동안 몸속에 배어가지고 DNA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온의 개념도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중국 속담 가운데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렸던 속담이 뭐 군자 복수 10년 뒤라도 늦지 않다라는 거였는데 그보다 더 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 이 속담은 인용을 안 하던데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여기 중국 사람들의 아주 간결한 은혜와 은원관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는 원래 그렇다. 복수하는 거는 왜 이렇게 복수하냐 물어보길래 원래 그렇다. 왜 은혜와 사드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의 군사 동향까지 탐지할 수 있는 조금만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은 설비를 확충하게 되면은 중국 북방 쪽하고 러시아 쪽까지 군사 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사드가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게 중국 사람들의 판단이죠. 그거를 원래는 설치 안 하겠다라고 외교 무대에 나와가지고도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거 설치 안 한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느닷없이 설치를 해버리니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복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저렇게 큰 나라가 왜 보복하냐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큰 나라는 보복 안 할 거라고 하는 아주 안이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에이, 가진 것도 많고 덩치도 큰데 왜 그걸 때릴까? 왜 못 살게 굴까? 근데 덩치 큰 놈이 안 때리든가요? 때리는 건 다 덩치 큰 놈이 때리지 무슨 그죠? 작은 놈이 누가 때리든가요? 학교 다닐 때도 보셨잖아요. 덩치 크고 힘센 놈이 때리지 작은 놈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피해 의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렇게 큰 나라라고 하는 전제에는. 세 번째, 째째하게. 보복은 째째해야죠. 복수를 하겠다는데 째째하게 복수를 해야지. 이게 뼈저리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대충 그냥 어깨 한 대 치고 됐다 넘어가자. 이게 복수입니까? 복수 아닙니다. 보복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째째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정말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 쪽 그죠? 예. 그 다음에 중국과의 사업하는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느낀 그 피부로 와 닿는 보복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보복 사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보복을 많이 당한 데가 롯데 아닙니까? 사드 부지를 이제 제공하는 바람에 롯데가 제일 보복을 당했는데 중국 내에 있는 롯데마트가 어떻게 보복을 당했냐 그러면요. 여름에 카트를 끌고 중국 사람이요. 카트를 끌고 그 마트 내에 있는 롯데마트 내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을 다 삽니다. 카트 안에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그리고 그 카트를 끌고는요.
1시간 동안 롯데마트 안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서 반품하고. 안 산다고. 그렇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치졸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복수는 째째하게 치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뼈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복수지 뭐. 안 그러면 그게 복수입니까? 그죠? 중국인의 은혜와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제 강의 아마 주제가 될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은혜와 원수에 대한 사례들을 아주 좀 이따가 2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입니다. 사드는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종래 일반적인 방공유도탄과는 달리 아예 탄 요격만을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거기에 X밴드 레이더를 장착을 하게 되면 목표물을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1800km 정도까지 간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다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 열을 낸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성주에 설치되어 있는 사드는 지금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기능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철수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나라라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얼마나 큰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모르세요. 그래서 또 책이 아직 8권 남았으니까 자, 퀴즈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클까요? 98배. 예? 98배 말고 면적을 얘기해 주셔야지. 예? 우리 학회 이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예. 956만 뭐요? 뒤에 단위요? 제곱킬로미터 956만. 비슷하게 같습니다. 그죠? 예. 맞힌 걸로 하죠, 뭐. 예. 약 4만 킬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제곱킬로미터가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남한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배 내지 뭐 98배 이렇게 또 되게 이제 약 100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 땅의 100배 정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조금 더 그러면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동서 길이하고 남북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중국.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나라 기업인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중국 면적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열에 한두 명도 안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국을 공부하고 들어가서 사업을 안 하시더라는 얘기죠. 여기 충청도에서 전라도 가서 사업하려면은 그 지역의 풍토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 같은 걸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게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남의 나라 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현지화 전략을 전혀 나중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기업들 사례를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현지화 전략은 필수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보다 100배 가까이 큰 나라의 어느 지역에 가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성 하나가 우리나라만 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성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건 성 가운데서 또 도시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시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도시도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를 들면 상해 인구가 2천 몇백만이나 된단 말이죠. 상해 인구만 해도 2천 몇백만 명이고 중국은 웬만한 도시들이 다 1,000만 왔다 갔다 하는 나라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그 도시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떤 구에 가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냐. 그럼 그 구도 공부해야 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대단히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역사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게 중화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역사, 우리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놓고 호감이 어마어마하게 갈라집니다. 그건 직접 제가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서길이와 남북길이요? 그 사이에 저기 안 찾으셨어요? 스마트폰? 자, 동서길이 나왔습니까? 예? 5,000km 약. 예. 그 다음 남북은요? 5,500. 예.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동서 길이는 약 5,200km 정도 되고 남북 길이는 약 5,600km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미국 면적을 조사를 해봤더니 다 달라요. 사전마다. 네. 그래서 약을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동서로 5,200km가 킬로미터 하면은 시차는 몇 시간 정도 납니까? 시차요. 4시간. 시차는 4시간 납니다. 약 4시간 납니다. 그러니까 1,200km당 1시간씩 시차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4,800km가 4시간 나는 거니까 약 4시간 조금 더 나는 셈이죠. 누가 아까 5시간이라 하셨어요? 예, 5시간도 맞춘 걸로 하죠. 그죠? 4시간에서 약 5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겨울에 기후차는요? 약 몇 도 정도 나겠습니까? 70도. 예. 약 70도 정도 납니다. 예, 이게 해남도가 영상 한 20도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저쪽에 흑룡강성 제일 꼭대기 제일 추운 데 가면 영하 한 50도쯤 됩니다. 제가 2000년 겨울에 그 12월 29일인가 30일 날 상해에서요. 영상 12도에서 긴팔을 입고 기차를 타고 38시간 기차를 타고 38시간 기차 타보셨어요? 돕니다. 약간 돌아요. 그것도 겨울에 추우니까 더하죠. 이제 바깥에 뭐 내다보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잠자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38시간 기차를 타고 장춘에 내렸더니 영하 30도더라고요. 모든 세상이 다 얼어 있습니다. 장춘은. 바닥이 전부 다 빙판입니다. 그런데 이 장춘의 택시 기사들은요. 스노우 타이어도 없고 체인도 없습니다. 왜? 생활이 그러니까. 1년에 보통 4개월 이상을 꽝꽝 얼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닙니다. 쌩쌩거리고 막 탄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시차가 4시간 나고 겨울에 약 70도 이상 기후차가 나는 나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는 이걸 이제 절대 크기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생활 환경이나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10평짜리 아파트에서 10평짜리 집에서 사는 집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하고 100평짜리에서 사는 사람하고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100배 나니까 사실 1000평짜리 사는 거죠. 중국은. 우리가 만약 10평짜리 집에 산다면은 그러면은 생활 반경이나 그다음에 움직임의 동선의 거리라든지 문화 생활이라든지 기타 음식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중문의 영어 표현이 차이 나잖아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라고 해서 차이 나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집니다. 자체 내로. 중국 자체 내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재미난 현상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오시면, 유럽 갔다 오면은 거의 대부분 다 도시를 거론을 합니다. 로마 갔다 왔다, 파리 갔다 왔다, 런던 갔다 왔다, 그리고 미국 갔다 와도 LA 갔다 왔다, 뭐 캘리포니아 갔다 왔다. 그래도 주 단위까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만 갔다 오면 중국 갔다 왔다 그래요. 그죠?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어디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은 나 시안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중국 갔다 왔다 그래요. 유럽 갔다 와, 파리 좀 갔다 와서 이런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는 거야.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군데를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또 사전에 중국을 약간 무시하는 그 경향도 있고 사전 준비도 안 해갖고 가니까 어딜 갔다 오신지 모르는 거야. 다음부터 이제 제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꼭 도시를 얘기하십시오. 예. 왜? 100배입니다. 우리나라의 100배입니다. 예. 성 하나 갔다 한번 제대로 돌아다니려면은 한 달 가까이 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아마 다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한 달 갖고도 부족할걸요. 그죠? 웬만한 데는. 근데 거기를 4박 5일, 5박 6일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왔다? 이거 조금 중국을 좀 깔보는 거죠. 바탕에는 그런 게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바꾸자. 절대 크기는 차이를 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차이를 내게 된다.
같은 땅덩어리 내에서도 중국은 기후, 풍토, 그 다음에 특히 민족은 56개 민족이지 않습니까? 56개 민족인데 한족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다민족 1돌출 형태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원래는 94% 정도 됐었습니다. 한족이. 그러던 것이 신중국 들어와가지고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갔죠. 왜? 이제 산하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한족은 하나씩만 놓게 하고 소수민족 둘씩 놓게 했어요.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은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몇 나라 크기를 비교를 해봤더니 중국이 약 960만, 사람 숫자가 약 14억입니다. 현재 2016년로 봐서 땅 크기가 세계 2위입니다. 땅 크기가 그렇다는 얘기고 인구는 뭐 세계 1위죠. 그죠? 지금 인도가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국경선 총 길이가 약 2만 킬로 정도나 됩니다. 뭐 어마무시한 국경선을 가지고 있고 이 인구는 16억까지 증가하면 멈출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952만 제곱킬로미터라 그러는데 어떤 통계에는 또 미국이 중국보다 큰 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땅 크기로 봐서는 뭐 중국이 미국보다 크다니까. 동서 약 4,500km, 남북 약 5,500km, 뭐 거의 비슷한 거죠.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인구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3억 현재 2천만 2017년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우리는 남북한 합쳐가지고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일본이 약 38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은 통계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만은 통계를 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숫자 통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중국의 황제들을 제가 조사하고 공부를 하면서 명군들 있잖아요. 유명한 명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명군들의 공통점을 이제 뭘로 찾아봤냐 그러면 수명으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몇 살 정도 즉위해서 몇 년 정도 재위하다가 몇 살 정도 돼서 세상을 떠났을까? 요거를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통계가 나왔습니다. 20대 전후로 20에서 30세 사이에 즉위해서 황제 자리에 약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재위하다가 60세 전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다 명군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한국은 어떨까 하고 한국도 찾아봤더니 한국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왕조 체제는 그 우리 백양 선생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대만의 유명한 지성인 이제 중국말로는 보양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마천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번역을 하고는 이분을 보고 싶어서 대만까지 직접 찾아가서 한번 뵙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 보양 선생이 이제 남긴 유명한 저서가 추악한 중국인이라는 책. 그 다음에 중국인 사강이라는 책입니다. 요 책을 모두 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 국내 하나는 추악한 중국인으로 그대로 제목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원래는 맨얼굴의 중국사로 초판이 나왔다가 중국인 사강은 두 번째 책은 이제 백양 중국사로 이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왕조 체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왕위 계승 문제에 관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궁둥이만 있으면 된다. 라는 유명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을 궁뎅이만 있으면 된다. 이게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다. 인성이 뭐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왕조 체제는 결국은 적장자가 궁뎅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보위에 앉을 수 있는 궁뎅이만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황제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왕조 체제의 한계가 뭐냐 그러면 일단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아들이 임금 자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래 앉아 있으면 아들이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라는 게 뭐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은 사실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명군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면은 권력이 너무 오랫동안
보좌에 앉아 있으면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해요. 그래서 처음엔 잘 하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정치를 엉망으로 한 제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명분의 조건하고 자연적인 수명의 함수관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나이에 죽는 것도 사실 왕조체제에서 왕들한테 복이 됐다는 거죠.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태종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꼽는 사람이 당태종인데, 당태종은 말년에 돌아와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신하들을 이유 없이 죽이고 하는 그런 실수를 몇 개 저지릅니다. 그리고 공주들이 막 집안 단속을 못 해가지고 공주들이 막 권력 와가지고 설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때 죽어요. 만약에 당태종이 10년 정도 더 황제 자리에 있었으면은 말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수명이 주는 이 축복이,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세종대왕도 그렇고 정조대왕, 조선시대 때 명군 해와야 뭐 세종대왕하고 정조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이 두 분도 보면은 수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되게 다 60대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들 말년에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통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계를 내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은 재미난 현상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료나 기록에 나오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근데 나아가서는 이제 뭐 서양하고도 비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의 절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몇 나라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국 땅덩어리입니다. 입체 땅덩어리입니다. 지도입니다. 이게 짙은 색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죠? 잘 아시죠? 그죠? 초록색이 짙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해발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죠. 초록색은. 갈색은 전부 다 산지에 해당됩니다.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 서고동조. 예. 나중에 책 한 권 달라고 하십시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서고동저 아닙니까?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이 모두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없다라는 얘기죠. 특별한 게 일부 지리를 제외하고는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유추가 가능해지냐, 그러면 중국이 왜 운하를 팠는가라는 게 가능해져. 중국의 운하가 남북 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흐르는 강하고 사이사이에다가 운하를 파서 연결을 시켜놓으면 남북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운하를 파놓으면. 그래서 남북 대운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 운하를 판 역사가 중국은 대개 기원전 6세기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00년 가까이 팝니다. 남북 대운하가 경항대운하라고 하는데, 북경에서, 경자는 북경의 경자입니다. 항은 항주의 항자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항주까지 약 1700km 정도 운하를 팝니다. 약 2000년간에 걸쳐서요. 2000년간 넘어 걸쳐서 팝니다. 그러니까 운하, 우리나라가 뭐 4대강 얘기할 때 운하 얘기하고 난리가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책을 내면서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중국 운하 이야기를 하면서 운하를 판다는 것은 경제와 물자 교류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도시가 생김으로써 그 도시가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없으면 운하를 파는 건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그건 자연 파괴밖에 안 된단 말이죠. 중국 경항대운하가 흘러내려가는, 남북대운하가 흘러내려가는 곳에 위치한 도시들 잘 보세요. 양주, 소주, 항주. 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이다. 또 이 도시들에서 얼마나 많은 문인들이, 예술가들이 배출된 줄 아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 동서로 흐르고 있는 물을 남북으로 이어가지고 물자를, 교류를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서로서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오고 가고 하면서 도시가 생겨나고 그 도시가 풍요로우니까 그죠. 남쪽 도시가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많이 나니까 산물들이. 그 풍요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역할이 그런 거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하려면. 그걸 무모하게 해놓는 바람에 지금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즉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서고동전은 궁극적으로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남북 대운하를 판 이유도 강이 모조리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길을 잇기 위해서 남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유추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중국 주요 성시에 대해서 그 자동차 번호판 얘기하면서 34개를 모두 다 소개할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 참고 자료 지도 2장이 있을 겁니다. 버리시지 말고 다음 달에 오실 때도 이걸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이제 제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기 짚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중국의 주요 성시들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입니다. 56개 민족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족이 그 가운데서 91%다. 전문적인 용어로 1민족 돌출형 다민족 국가다. 소수민족은 나중에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소수민족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보시려면 중국에서 어디를 가면 제일 편하냐 그러면 운남성 가시면 됩니다. 윈난의 쿤밍, 곤명, 그 옆에 가면은 리지앙이라고 여강, 그 다음에 딸리 이런 쪽으로 가면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수민족을 접촉을 하거나 또는 보고 싶으시면은 티베트로 가시면 됩니다. 라싸라고 하는 곳에. 오른쪽은 이제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신강성 쪽으로 가면은 저런 소수민족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쪽 계통 사람들하고 많이 닮았죠. 그죠? 실크로드를 제가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다녀왔는데요. 실크로드 가게 되면은 저런 그 위구르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실크로드의 위구르족을 보면요. 우리 무슨 얘기가 돌았냐 그러면 김태희가 가서 포도 따고 있더라. 이쪽은 다 트러판 가면 다 포도밭이거든. 건포도고 뭐 이래. 그러니까 다 이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소수민족 분포도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 복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중국 사람들의 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 뻥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의 과장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과장이 뻥이냐 창의성이냐라는 문제를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뻥이 세거든요. 그죠? 그래서 뻥 사례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릴 텐데, 과장법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 하나.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중국 사람들이 과장법이나 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단순하게 뻥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수사법, 그 다음에 그 뻥의 바탕에 깔려있는 중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장법을 이해하는 코드가 뭐냐 그러면 지대물박입니다. 네 글자로 표현을 하면. 땅은 크고 산물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100배나 되는 땅에다가 기후차가 70도 겨울에 나니까 산물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저기서 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많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많고 큰 거에 대한 관념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크다. 우리가 많다.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한자가 가지고 있는 또 속성 자체가 꾸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태백의 시 가운데 백발삼천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흰 머리카락이 3천장이다. 길이로. 3천장이면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길이로?
모르시죠? 3,000장이면 얼마나 될까요? 7,500m입니다. 7.5km다. 이게 어마어마한 뻥이죠, 그죠? 두 번째, 항우, 이제 잘 아시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항우르가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 역발산 기계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힘은 산을 뽑고 그 기세는 세상을 덮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뻥이죠, 그죠? 이것도 뻥입니다. 근데 뻥 중에서 제일 큰 뻥은요, 사마천이 칩니다. 사마천이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때 만약 내가 법에 굴복해서 죽었더라면 9마리 소에서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게 제일 큰 뻥입니다. 소 한 마리 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 중에 한 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것도 어마어마한 뻥인데, 이거 9마리 있어요. 그것도 숫자가, 구자는 극수 아닙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숫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과장법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글자가 쉽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넘어가는데, 이거 과장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런 과장법이 어디 있어요? 소 9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거다. 와, 어마어마한 과장법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의 과장법은 뭐 시라든지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중국어의 과장도 생활화되어 있다.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해하는 코드는 네 글자로 지대물박이다. 땅은 크고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뻥하면 무협소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죠? 무협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이게 뻥 때문에 무협소설 읽는 분도 있어요. 1940년대에 나온 환주루주라고 하는 유명한 무협소설가의 촉산검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촉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30년 다 돼가라 한 20년쯤 됐겠네요. 20년 전에 이미 촉산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제 또래나 조금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창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홍콩 배우가 거기 촉산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이게 다시 리메이킹 되기도 했어요. 촉산 검협전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언제 나왔냐? 1940년대에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자 엄내는 크기가 작은 술잔 정도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손에서 발사될 때는 그 빛이 결코 강렬하지 않다. 검보라와 짙은 남색이 번갈아 가면서 번쩍이는데 뭐 그다지 기이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단 위력이 발휘되면 기광이 터지면서 화염이 위로는 하늘 저편까지 만길이나 솟고 아래로는 물속 깊이까지 꿰뚫고 들어간다. 삽시간에 사방천리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새까맣게 변해버린다. 이 음내의 폭발로 인해 날리는 재와 먼지는 하늘까지 닿는다.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모래와 돌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 수없이 많은 불똥이 날아다니며 돌이 녹아 용암처럼 흘러내리기도 한다. 천리밖 먼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 마치 무지갯빛 불기둥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고. 이거 핵폭탄 터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핵폭탄 터지는 모습이에요. 1940년대 무협소설가가 무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구자음내라고 하는 무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뻥은 뻥인데 단순한 뻥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창의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발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로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핵폭탄 터지잖아요. 그죠? 이제 일본에 핵폭탄 터졌지 않습니까? 중국인의 과장되어 흐르고 있는 인문정신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국인의 뻥을 듣게 되면은 마치 기름기 많은 진한 향을 풍기고 있는 중국 요리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처음 접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뻥이. 하지만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백발 삼천장처럼 이태백의 시처럼 또 사마천의 구일모처럼 그 안에는 인문정신이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구일모라고 하는 이 네 글자만 해도 사마천의 삶 자체를 대변하는 자기 자신이 궁형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게 구일모처럼 기가 막힌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름과 향으로 뒤범벅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음식의 참맛을 알려면 젓가락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하게 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논리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한국식 뻥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뻥하면은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큰 소리 치기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단순한 큰 소리가 아니라 내가 뭐가 우리나라 뻥 가운데 제일 많은 뻥이 뭐 부산에 배 들어오기만 하면 뭐 내가 이거잖아. 그지? 그런 뻥 말고 좀 인문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좀 수준 높은 격조 있는 뻥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하고 대응을 해야만이 파트너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로서 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문적인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코드가 째째하게, 그죠?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복수하냐. 이게 째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째째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적거나 하찮아서 시시하고 신통치 않다. 둘째, 사람이 자잘하고 인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째째하다가. 근데 보복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복은 째째하게 해야지 진짜 보복이죠. 그래서 저는 째째함을 뭘로 이해했냐면 디테일로 이해를 했습니다. 디테일로. 지금 오른쪽에 저 사진은요, 제가 그 삼국지 다큐를 찍으면서 북경에 있는 공방에 가가지고 공예품을 돋보기로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돋보기로. 그 공예품이 뭐냐면 이겁니다. 왼쪽 제일 위에 있는 담배를 넣어가지고 안에 넣는 무슨 호라고 하는데 코담배를 담는 그릇이에요, 저게. 그게 아까 보신 거 이거예요. 제가 돋보기로 보고 있는 요렇게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거를 이제 보는데 그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어요. 바깥에다 그리는 거 아닙니다. 안에다 그립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깔고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물감 묻혀가지고 안에서 그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든 공예품입니다.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색깔을 입혀서 만든 삼국지 캐릭터들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째째함의 이면에는 디테일이 깔려 있다. 디테일은 작죠, 일단. 그죠? 네.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음은 어디로부터 오냐? 큰 걸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것까지 다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대 물박을 첫 번째 이해했으면 두 번째는 박대정심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크고 넓고 정교하고 깊다라는 겁니다. 이게 박대정심입니다. 넓고 크고 정교하고 심오합니다. 이게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두 개의 코드입니다. 첫 번째 지대물박, 두 번째 박대정심입니다. 그래서 째째함의 뿌리는 알고 보면은 최대와 최다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많은 것.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최소와 최소가 나오죠. 그죠? 가장 작은 것과 가장 적은 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는 첫 번째 코드로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크기라는 큰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고, 서브 타이틀로, 서브 하위 카테고리로 지대물박과 박대정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알아두시면은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에는 가장 크고 많은 것에서 가장 작고 적은 것까지 공존한다. 째째함의 뿌리는 바로 이 다양함에서 디테일에 강한 중국인의 특성이 비롯됐다. 그러면서 오른쪽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청동기입니다. 네 발 달린 방정이라고 합니다. 저런 그릇의 종류를 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발이 4개 달렸기 때문에 사방 네모나다 해서 방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청동기인데 명문이 발견됐어요. 배 쪽에서, 안쪽에서 후모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39년 은나라 마지막 도읍지인 은허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은나라 말기 기원전 약 12세기 전후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200년 전의 청동기입니다. 이 청동기가. 중국에서는 국보급, 최고 국보급 청동기인데 역사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높이가 133cm, 1m 33, 길이가 1m 10, 너비가 78cm, 무게가 무려 875kg 나갑니다. 약 1톤 정도 됩니다. 언제 만들었냐? 3200년 전에 만든 겁니다. 약 32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기입니다.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코드로서 유물이 있습니다. 유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중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요령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유물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뭐냐면 청동기입니다. 중국은 청동기 나라입니다. 중국의 박물관 가서 보시면
어마무시한 청동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까무라칠 만큼 청동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동기를 이해하면, 청동기를 공부하면 또 중국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2부 넘어가기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째째하게 보복할까라고 하는 이 보복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NA 속에 중국 사람들은 은원관이 박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화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그 영화의 또 원저가 되는 무협소설 같은 걸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배신과 은혜와 원수, 보복으로, 복수로 점철이 돼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따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중국 역사 속에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마천 사기 속에 원한과 복수, 배신과 복수, 보복 이런 사례들이 대단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자신이 당한 수모, 굴욕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복수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그런 사례들을 사실 많이 모아놨습니다. 사기 속에다가.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례들이 오늘날 중국 사람들의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게 만들어준 역사적 배경이 됐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여기부터 복수의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그 보복 사례, 은혜와 원수에 대한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 130건 가운데 특히 열전 70건 가운데에서 원한과 복수의 대명사 하면은 오자서입니다. 오자선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오자선은 초나라 사람으로서 초나라 평왕에 의해 가지고 자기 형님과 아버지가 무고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자선은 오나라로 탈출합니다. 서쪽에 있는 초나라에서 동쪽에 있는 오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강소종 소주, 거기에 옛날에 오나라 근거지입니다. 오나라로 탈출을 해서 오나라 왕 함녀를 왕위로 올리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오나라 군대를 끌고 자기 조국인 초나라로 쳐들어가서 초나라 도읍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죽고 없는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시체에다 채찍질을 가합니다. 이게 보복이, 이런 보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보복입니다. 그거를 네 글자로 요약을 하면은 굴묘편시가 됩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자서의 유명한 복수입니다. 굴묘편시. 그래서 오자서 하면은 중국 사마천 사기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상 아주 복수의 화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오나라 왕 함녀의 아들인 부차 때까지 오자서가 부차를 모십니다. 그런데 이 부차는 오자서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인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창업주하고 이제 2세 경영이 갔을 때 창업 공신들 있죠. 그 일대 그 공신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 2대 경영자가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제일 큰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세대 차이에서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젊은 경영자가 이제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포진되어 있는 경영의 실질적인 주인공들은 아버지 때 창업했던 창업 공신들이단 말이죠. 그러면 세대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되게 일대 경영주가 사실은 이 창업 공신들을 해결해주고 자리를 넘겨줘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여기 함녀도 부차, 이제 아들인 부차에게 왕위를 넘겨줬는데 오자서는 이제 부차를 도와가지고 오나라를 크게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그 위상이 대단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오자서의 신망이 대단했단 말이죠. 근데 아들 부차는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즉 오자서도 부차에 대한 충성심, 그 다음에 부차의 오자서에 대한 신뢰감,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 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자서는 워낙 강직한 인물이 되다 보니까 부차가 하는 정책이나 언행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면 꼰대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가 많아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젊은 부차 입장에서는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근데 아버지 함녀는 오자서하고 같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생사를 같이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신뢰도라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차원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오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헤아려서 자기 처신에 약간의 변화를 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아버지 때 함녀를 생각하면서 자꾸 젊은 부차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이게 부차가 듣기 싫은 겁니다. 여기에 이런 관계, 미묘한 관계에 흔히들 많이 끼어드는 게 간신히 끼어듭니다. 그죠? 예. 그 백비라고 하는 간신히, 그것도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오묘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백비도 초나라 출신이에요. 초나라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오나라로 망명을 왔는데, 와서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오나라 와가지고 재상급의 인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초나라에서 왔소이다 이러면서 오자서한테 붙어먹고 살았어요, 백비가. 그러니까 오자서가 불쌍해가지고 백비를 궁궐에다가 자리를 준 겁니다, 벼슬을. 근데 이놈이 배신을 한 거죠. 오자서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부차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니까 그 사이에 부차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오자서하고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놀아라, 마셔라, 먹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그리고는 오자서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왜? 오자서가 늘 걸림돌이니까. 오자서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자서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오자서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합니다, 백비가. 오자서가 자기 아들을 제나라로 가는 사신에게 딸려 보내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신변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나라의 포시 집안에다가 아들을 맡깁니다. 그거를 알고는 백비가 부차에게 가가지고 이거는 반역이다. 왜? 이거 자기네 나라 놔두고 제나라한테 아들을 맡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보통 사건이 아니죠. 사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이건 꼬투리 잡기 나름이죠.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비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차가 오자서에게 칼을 내려서 자살을 강요합니다. 총루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을 내려서 자살을 강요합니다. 오자서가 자기 자신의 목을 그어서 죽으면서 유명한 또 저주를 퍼붓고 죽죠. 그게 결목현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두 눈알을 파내서, 그게 결목입니다. 고서성 성문에다가 걸어라. 현문. 내가 오나라가 멸망한 꼴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겠다. 죽어서도. 아주 어마어마한 저주죠, 그죠? 예. 결국은 나중에 오나라가 월나라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오자서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개인 간의 은원 문제라든지 개인 간의 은혜와 원수 간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사건을 오자서가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고요. 굉장히 크죠, 이 사건은. 그다음에 사마천 사기에서 보복 얘기하면은 이게 범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범저라고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 범수의 숫자가 옆에 붙어 있는 부수가 눈목변이냐, 뭐 어떤 부수냐에 따라 가지고 저로 읽기도 하고 수로 읽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범수로 읽습니다. 왜 그러냐? 발음하기 편해서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범저보다는 범수가 발음하기 외우기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범수라고 합니다. 이 범수는 원래 위나라에 있다가 그 위나라 제상 위제라는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사가지고 위나라 제상한테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진나라로 도망칩니다. 진나라로 도망쳐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속여가지고 진나라의 제상이 됩니다. 나중에 범수가 장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고는 자기한테 수모를 가한 이 원수들한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수의 은원관을 사마천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일반 필상이요 애자 필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8글자를 남겼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앞에 건 별거 아닙니다. 일반 필상, 밥 한 끼 얻어먹어도 반드시 갚고 보상한다라는 뜻입니다. 밥 한 끼를 얻어먹어도 반드시 보상을 하고 갚고, 애자 필보, 이거 좀 어렵죠, 그죠? 뒤에 필보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반드시 보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갚아준다, 대갚아준다라는 뜻인데, 애자가 뭐냐? 지나가다가 째려본다라는 뜻입니다. 밥 한 끼 얻어먹어도 반드시 갚고, 지나가다 째려보기만 해도 반드시 보복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국인들의 은원관을 가장 잘 표현하는 8글자입니다, 이건.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원수에 대한 고사성어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와신상담 같은 게 있죠. 그냥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좀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요. 중국 역사에서 쭉 내려오는 복수 사례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보면은 이렇게 3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종법 복수라는 거예요. 종법 복수는 뭐냐 그러면, 종법이라는 건 자기 집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복수야. 그 오자서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하고 형님을 죽인 평왕에 복수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왕이 복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법 복수가 횡행했을 때는 늘 어떤 논란이 있었냐 그러면, 아니 왕이 우리 집안을 박해했다고 해서 왕을 죽여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논쟁을 많이 해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거 죽여도 된다. 왜? 집안이 먼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법 복수입니다. 근데 이게 전국시대 때 들어오면은 살인복수라는 걸로 바뀝니다. 살인복수. 선비사자 쓰고 수풀림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살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의 살인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신분 계층 가운데 4계층들이 있죠. 그죠? 중국에서 4계층 그러면은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서 진안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바뀌는 사람. 누구가 사냐 그러면 공자님 4계급 출신이에요. 자유인인데 약간의 토지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귀족은 아닌.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 사람들의 신분 관계를 보면요. 귀족들, 왕 밑에 경이 있어, 경. 경도 3단계로 나눠집니다. 상경, 중경, 하경. 그 다음에 밑에 대부가 있죠. 대부도 3개로 나눠지죠. 상대부, 중대부, 하대부, 이렇게. 그 대부 밑에 있는 신분이 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귀족 계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들이 춘추 전국을 거치면서 주도 세력으로 계층이 바뀌는 겁니다. 진시황의 천하통일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배계층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춘추 전국 550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지배계층이 4계층으로 넘어갑니다. 중국 역사를 주도하는 계층이 진한 시대 때는 전부 다 4계층이 주도층이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의 관념은 종법 복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 복수는 뭐냐 그러면 개인 간의 은원 관계에 따라 가지고 복수를 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복수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사마천 사기 가운데 자객열전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살인 복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마천이 만들어내는 복수 형태입니다. 사마천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사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를 완성하고 사기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49살의 나이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마천의 이 배경, 뒷배경을, 삶의 배경을 보게 되면 복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궁형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반역죄가 무고로 밝혀집니다. 그 억울하게 궁형 당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사마천도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칼 들고 가가지고 황제를 찌르거나 뭐 지배계층을 하고 뭐 칼싸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뭘로 복수하느냐?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가니까 역사가의 붓으로 복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문가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복수라고 합니다. 고상한 복수죠, 그죠? 사마천 사기 내용에 지배층들을 권력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이라든지 백성들을 억압하는 지배계층 이런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사마천이. 사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책입니다. 근데 그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선악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죠. 선악 개념 뒤에는 또 보면은 역시 원한과 복수, 은혜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런 은원관들의 영향을 중국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표모반신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천금입니다. 네 글자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사자성어니까. 한신 아시죠? 예. 유방을 도와가지고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재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세 명의 공신이 있습니다. 한나라 공신이. 그걸 서한, 삼걸이라고 합니다. 서한을 세우는데 세 명의 걸출한 인물이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장량, 소와 한신입니다. 그죠? 장량, 소와 한신. 그 가운데 이제 한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은혜에 대한, 보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신은 젊은 날 건달 출신이었어요. 마땅한 직업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밥을 못 얻어 먹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가 이제 무슨 재미난 일화가 있었냐 그러면 한신 친구 가운데 정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장 같은 그 당시 아주 말단 벼슬입니다. 그 친구 가운데 그래도 벼슬을 하니까 밥은 먹고 사니까 한신이 허구한 날 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 먹습니다. 아침에 밥 해가지고 아침밥 먹으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밥을 먹는 거야. 뭐 친구는 뭐 친구 사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누가 싫어합니까? 예, 친구 와이프가 싫어하는 거야. 이게 애들 먹일 밥도 없는데 이게 등치는 남산만한 게 맨날 아침마다 와가지고 밥을 한 그릇씩 먹고 가니까 애들 먹일 밥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프가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친구 부인이 한신이 오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애들을 깨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취요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신취, 새벽 신자, 취사한다, 밥을 한다. 요자,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을 식자. 신취요식. 아주 재미난 사자성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불 뒤집어 쓰고 먹냐? 그러니까 밥그릇 긁는 소리 들리면 혹시나 들을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그 한신이 와서 보니까 밥이 없네. 그래 한신이 굉장히 뻔뻔했어요. 친구하고 절교를 합니다. 밥을 먹여주려면 끝까지 먹여주지 말아요. 치사하게 그러냐고. 그러고는 절교를 해요.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신이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었냐면 표모한테 밥을 얻어먹습니다. 표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래하는 아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자성어를 늘 강조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고사성어를 배울 때 고사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글자 많이 하는 게 유식한 줄 알고 성어만 잔뜩 늘어나요. 고사를 모르는 거야. 고사를 알아야만이 저러는 것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표모 반신 하면은 여러분들 고사를 모르면은 저거 절대로 해석 못 하십니다. 그죠? 표모까지는 중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반신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밥반자에다 믿을 신자를. 저기 고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반자 동사입니다. 밥을 줬다. 누구에게? 한신의 신자예요. 저게 한신에게 밥을 줬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사를 알아야지 그 배경도 알게 되고 역사도 알게 되고 문화도 알게 되고 중국인의 심리도 알게 되는데 이 고사는 다 건너뛰고 글자만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대충 뜻만 얘기해가지고 내가 오늘 한마디 했다. 그죠? 이게 그렇게 하면은 중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절반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사성어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어야 되는 그 스토리입니다. 고사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 안에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밥을 줬는데 한신이 이제 친구한테 박대를 당하고는 낚싯대를 하나 구해가지고 시내가에 나와가지고 이제 낚시하려고 했는데 그 마침 옆에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쯤 됐는데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빨래하는 아주머니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아주머니 동네방네 다니면서 빨래감 다 걷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시골 일하는, 예를 들어서 남편 일찍 여인분들 이런 분들을 혼자 사는 분들이 보면 동네 빨래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씻어가지고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배달하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돈을 받는다. 이 아주머니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예요. 그러니까 밥을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빨래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빨래값 놔두고 밥 먹으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집에. 그것도 들고 가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우는 거야. 밥을 싸우는 거야. 그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밥통을 여는데 옆에 있는 젊은이, 건장한 젊은 놈한테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배고른 소리야.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싸운 밥을 나눠줍니다. 지금 보고 계시니까 저거예요. 한신에게 밥을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건달이 바꿈치 않고 지내려면 뭐가 발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눈치가 발달해야 돼요. 눈치가 백단이어야 된다. 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직업이단 말이야. 이게 분명히 내일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 그렇게 해서 상하천 사기 기록에 보면은 20일 가까이 밥을 얻어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표모 반신입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밥을 굶고 있는 한신에게 밥을 나눠주다. 한 20일 동안 얻어먹으니까 한신도 이제 벼룩이도 낯짝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동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잘 되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고 한마디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격려성 야단을 칩니다. 생긴 건 왕손처럼 생긴 놈이 뭘 후관을 그렇게 밥 얻어먹고 다니냐.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한신의 미래를 나름대로 본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한신은 제나라 왕이 됐다가 초나라 왕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들어오죠. 이게 초나라 출신이니까. 초나라 왕이 돼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해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서 일반 청금합니다. 청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밥 한 번 얻어먹고 청금으로 은혜를 갚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신 고향인 강소성 회음시에 가면요, 고향 마을에서 전해오는 전설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한신이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만들어준 무덤이, 저기 그 무덤입니다. 표모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2번이나 저걸 찾아가서 한신 어머니 무덤보다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전시관도 있어요. 왜 그러면 그런 전시관까지 만들어 놨냐 그러면 이게 교육의 현장으로는 기가 막힌 현장인 겁니다. 사소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라라고 하는 보온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치 개념을 가르치는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 중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남아 있습니다. 은혜와 원수에 대한 중국인의 관념은요, 사실 약속에 대한 강박관념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이건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사람들이 오랜 수천 년 역사를 겪으면서 배신의 트라우마예요. 배반과 배신을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속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박관념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잘 안 한다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중국 사람들은 속을 잘 모르겠다든지, 뭐 중국 사람들은 은큼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속을 잘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배신당하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수를 먼저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도 않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그리고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 약속에 대한 강박관념이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 속에 짙게 깔려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한번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강박관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계포일락 같은 겁니다. 계포가 한번 승낙하는 것이 천금보다도 더 값어치가 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포는 이제 한나라 초기 인물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포의 한번 승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는 천금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었다. 그래서 천금을 얻기보다는 계포의 약속 한마디를 얻어라. 그런 속담이 이제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사마천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자성어가 개찰괴금인데요. 계포일락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강박관념이 나중에는 뭘로 파생이 됐냐면 그 밑에 있는 일락천금, 한 번 승낙이, 한 번 약속이 천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발전했고, 또 하나는 말의 중요성으로 발전합니다. 한 번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게 이런 구정입니다. 말 한마디가 가마솥 9개보다도 더 무겁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례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개찰괴검입니다. 개찰은 사람 이름이고요. 괴검은 검을 건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궤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넘기는 걸 이제 궤도라고 합니다. 그죠? 검을 건다. 개찰은 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재미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개찰은 오나라의 아주 명망가입니다. 오나라의 왕손입니다. 왕자입니다. 오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나라에서는 개찰을 외국의 사신으로 많이 보내요. 그리고 개찰의 명성이 천하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사신으로 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환대를 합니다. 이 개찰이 춘추시대 때 인물입니다. 개찰이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파견이 됐는데 가는 길에 제일 먼저 서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들립니다. 서라고 하는. 우리 성씨 가운데 두이변에 남을 여자 쓰는 성씨 있죠. 두이변에 남을 여자 쓰면 서씨가 되잖아요. 그죠? 나라 이름입니다. 원래 서씨는. 원래. 사마천의 고향 마을이 섬서성 한성시 서촌입니다. 서촌. 이 서자예요. 그 처음에 제가 사마천 고향 마을 갔을 때 서촌이 있길래 서촌이 고향이라 그러길래 사마천 후손분한테 촌장님한테 여기 서씨가 많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성인 줄 알고. 그랬더니 촌장님이 씩 웃으면서 이 무식한 놈 속으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기는 사마천하고 관계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마천 후손들은 사마천이 처형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한무제에 의해서 처형당했다고.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마천 고향 마을을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 30여 차례 방문을 했는데요. 명예 촌민이기도 하거든요. 서천 촌민입니다, 저는. 근데 사마천 후손들은 사마천이 처형당했다고 믿고 있는 데는 분명히 어떤 개연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계의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한 번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성기까지 자르면서 나와서 사기를 완성했는데 또 건드려서, 황제를 또 건드려서 처형을 당해? 이거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건 좀 너무 드라마틱하다. 픽션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마천 문화복수, 사마천의 심리 이런 쪽으로 빙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가 처형 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복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한나라 무죄에게, 자기에게 성기를 자르는 수모를 가한 무죄에게 복수하는 방법으로 처형을 스스로 자청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자신이 당하는 모든 수모에 대한 책임을 모두 한나라 무죄에게 돌리는 거죠. 나는 어차피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고 나는 어차피 죽었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손으로 다시 해결하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모든 책임이 이제 한나라 무지한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다. 사마천이 복수의 한 형태로서 처형을 자청했을 수는 있겠다 해서 처형 자청서를 내세웠는데요. 이제 나중에 중국말로 바꿔가지고 발표를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제 되겠죠. 아무튼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사마천 후손들은 사마시를 쓰지 않습니다. 성이 사마시인데 사마시를 쓰지 않습니다. 사마천 후손들은 동시하고 풍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중국 가가지고 중국 사람 만났는데 성이 사마시야. 그럼 사마천 후손 아니세요? 이러면 실례일 뿐만 아니라 무지가 탄로 나는 겁니다. 왜? 사마천 후손들은 사마시가 없어요. 다 동시 아니면 풍시입니다. 왜? 사마천이 처형당했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사마천 후손들은 사마천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잠시 마을에서 다른 동네로 피신을 했다가 잠잠해진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마을을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가지고 윗마을 사람들은 동시를 쓰고 아랫마을 사람들은 풍시를 씁니다. 근데 그냥 쓴 게 아니고 사마라고 하는 두 글자를 떼가지고 이쪽 마을 사람들은 사자 옆에다가 작대기, 세로로 작대기를 하나 그으면 같을 동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같을 동자, 동시를 쓰고 이쪽 마을 사람들은 말맞자를 떼가지고 말맞자 옆에다 두 이변을 붙여요. 두 이변. 그러면 풍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동시하고 풍시로. 지금 상마천 고향 마을의 후손들은 다 동시 아니면 풍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이름이 서촌이야. 근데 제가 무식하게 거기는 서씨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촌장님이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 이 서자는 파자를 해야 된다. 글자를 갈라놓고 봐라. 그 두 이변 플러스 나물 여자잖아요. 요 마을은 서씨, 동시하고 풍시 두 성만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물 여자잖아요. 그래서 서촌이다. 그리고는 서자는 중국어로 발음이 어떻게 되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고 쉬라고 발음이 됩니다. 쉬춘이라고 발음. 서촌. 근데 이 쉬는 이을 속자. 연속국 할 때 속자 있죠. 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동시하고 풍시 두 이변, 두 성만 남아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마을이다. 한자 어렵습니다. 그죠? 예. 현장에 안 갔으면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이 서국, 서나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네요. 그죠? 자, 개찰이 서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가는 길에 제일 먼저 서나라를 들렸는데 서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서나라 임금이 개찰이 차고 있는 복음을 탐내는 거야. 이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원래 명금의 고장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호북성에 가시면요. 후베이, 호북성. 호북성이 왜 호북성이냐 그러면 동정호라고 아시죠? 그죠? 뚱팅후라고 동정호 남쪽에 있는 건 호남성이고 북쪽에 있기 때문에 호북이단 말이죠. 나중에 중국 성씨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강과 산과, 그죠? 요 몇 가지만, 몇 개 코드만 딱 가지고 계시면 금방 중국의 중요한 성씨들이 다 나와요. 첫 번째 강 가지고 얘기하면 황하 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그죠? 황하 가지고 얘기하면 그 황하 북쪽에 있으면요. 하북성. 황하 남쪽에 있으면 하남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은 태양산맥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쭉 가르고 있는. 그 태양산 북쪽에 있으면요. 동쪽에 있으면 산동성. 서쪽에 있으면 산서성. 이 벌써 4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섬서성을 포함하면 5개 성이 되는, 여기 중원이에요. 중국의 가장 핵심 재는지. 그 다음에 장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죠. 강이니까 북쪽은 강북. 그죠? 장강 남쪽은 강남.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북성하고 호남성은 동정호라고 하는 호수를 가지고 나눕니다. 경계를. 이 호북성의 성도가, 수도죠. 쉽게 얘기하면. 호북성 성도가 무안이라는 곳입니다. 무한. 중국말로는 우한이라고 합니다.
요 무안을 흐르는 강이 한수예요. 한수. 그게 한강입니다. 우리나라 한강이 그 한자예요. 그 한수에서 온 겁니다. 예. 우리나라 한강이란. 우리나라 지명이 전부 다 한자로 바뀌면서 대개 중국에 있는 지명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차용을 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호북성 수도인 우안에 가면 호북성 박물관이 있습니다. 성박물관이 있는데 이 성박물관에 가면은 2500년 된 청동검이 있습니다. 월왕 구천검이 있어요. 월나라 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나라는 합류하고 부차가 있다면 월나라는 구천이 있잖아요. 이 두 나라가 열심히 싸웠단 말이에요. 특히 구천하고 부차가 싸우잖아요. 이게 5월 춘추, 5월 동주담. 이 구천검이 남아서 전합니다. 2500년 전의 검이 청동검인데, 근데 이 검이 얼마나 대단한 검이냐 그러면요. 날 부분, 양쪽 날 부분. 이 날 부분이 니켈 크롬 처리가 돼 있어요. 중국 보물 가운데서도 1호 보물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을 만큼 아주 유명한 보물입니다. 2500년 전에 이 양쪽 날에다가 니켈 크롬 처리를 했어요.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장치를 한 거야. 지금도 가서 보면요. 얼마나 날카롭고 번쩍거리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게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이런 검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검을 만드는 유명한 장인이 이제 간장과 막야라고 하는 두 부부는 이 이야기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찰이 차고 있는 검이 이게 보통 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서나라 임금이 검이 탐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검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개찰이 주고 싶긴 한데 아직 여러 나라를 들려야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 남자들이 검을 차고 다니는 게 예의였어요. 그걸 폐검 풍속이라고 합니다. 풍습이야. 검 차고 다니는데. 하마천 화식열전에 보면요. 화식열전 아시죠? 그죠? 역대 중국 역사상 유명한 부자들 30여 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자열전이냐. 그래서 제가 2100년 전에 포버스지다.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요 30여 명의 부자들 가운데서 치부 방법이 나옵니다.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가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재미나게도 칼 갈아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칼 가는 거. 아니, 칼을 팔아가지고 검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검을 갈아서 돈을 벌었다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는 폐검 풍속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게 틈새 시장을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딱 검을 차고 다녀요. 그리고 조그만 검도 이 가슴 속에 또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는 뭐 두자로 차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저작거리에서 사람 만나면 검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차고 있는 검이 얼마나 좋은 검이. 껍데기만 봐갖고 모른단 말이에요. 검을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검을 착 뽑았어. 근데 녹슬어 있어.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시로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검 가는 기술과 좋은 숫돌과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가지고 검을 언제든지 빨리빨리 번쩍번쩍 빛나게 갈아서 돈을 억수로 번 겁니다. 그래서 화신열전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될 만큼, 그만큼 폐검 풍속이 유행했다는 거죠. 그러니 개찰이 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야. 예의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여러 나라를, 저 중원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 외교 사절로서 자기 임무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서울을 들러야 될 거 아니야. 또 지나가는 길이니까 서울을 들렀어요. 서울을 들렀더니 그 사이에 서임금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래서 개찰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개찰이 그 서임금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앞에 서 있는 소나무에다가 검을 걸어주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게 개찰 계금입니다. 그랬더니 개찰을 수행했던 수행원이 개찰에게, 아니 죽은 사람이 뭘 한다고 검을 걸어주십니까? 보검을 아깝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개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으로 한 약속도 지켜야 된다. 속으로 한 약속도 지켜야 된다. 그때 내가 서임금에게 내 검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마음으로 한 약속도 지켜야 된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약속에 대한 강박관념입니다. 이게 개찰 계금이잖아요.
이런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사례들, 역사적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처음 주제 시작했을 때 왜 저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째째하게 복수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상하천 사기만 뽑아내도 저렇게 많습니다. 은원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10개 정도 들고 왔어요. 첫 번째, 진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이 19년 망명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상하천 사기 가운데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진나라 문공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 42살 때 망명을 따라가지고 19년 망명을 8개 나라를 거쳐서 돌아와가지고 임금이 됐을 때 환갑이었습니다. 그죠? 42살에다 19년 더하면 61잖아요. 환갑이 된 사람인데 8개 나라를 전전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그 가운데 조나라를 지나가다가 조나라 공공이라는 사람한테 대접을 잘 받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목욕도 해주고 하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훔쳐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공공이 자기 벗은 몸을 훔쳐보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진나라 문공의 갈비뼈를 구경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공공이. 왜 그러냐? 진나라 문공의 갈비뼈가 변엽이라고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는 변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비뼈 어렸을 때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전부 다 붙어버렸대. 통갈비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팍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공이 문공을 잘 대우해 준 게 뭐냐 그러면 달리 불쌍해가지고 잘 대해 준 게 아니고 통갈비뼈 구경하려고. 나중에 문공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조나라를 쳐들어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때 내 벗은 갈비뼈 구경했지.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아. 수치 줬다 이거죠. 두 번째, 망명 중인 자기 자신을 잘 대접했던 초나라 성왕, 이것도 문공 이야기입니다. 성왕에게 잘 대접받고 초나라를 떠나오려고 하니까 초나라 성왕이 웃으면서 내가 잘해줬는데 나중에 뭘로 은혜를 갚으시려고 그랬더니 뭐 보물은 당신네 나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을까 그걸로는 은혜를 못 갚겠고 나중에 행여 초나라하고 진나라가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사흘거리를 양보하고 싸우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태피삼사입니다.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태피는 뒤로 물린다 라는 뜻이고 사는 군대가 하루 행군하는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대개 30리 정도로 봅니다. 하루 행군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그러면 30리 행군을 하면 이제 하루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사를 양보하겠다는 얘기는 90리를 뒤로 물리겠다는 거야. 저쪽하고 군대가 딱 싸움 붙으면 일단 내가 뒤로 90리 물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차 튀고 포 튀고 장기 두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상황이 얼마나 가소로워요. 밥도 못 얻어먹고 도망다니는 주제에 나중에 우리하고 싸움이 붙으면은 90리를 양보하겠다? 이거 웃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나라가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는데 진나라 문공이 정말로 90리를 뒤로 물리고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한 약속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은원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설명해드린 오자서의 굴묘편시. 그 다음에 와신상담으로 대표되는 오나라와 월나라의 원한과 복수. 무려 50년에 걸친, 반백년에 걸친 원한과 복수의 드라마입니다. 5월 춘추는 사실은. 그 다음에 최근에 상해 TV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중화TV를 통해가지고 방영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 조씨고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조씨고아는 춘추전에 잠깐 짤막하게 나왔다가 사마천 사기의 이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조씨고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중에 원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사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연극이 될 만한 소설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희곡으로 만듭니다. 그걸 곡이라고 합니다. 곡. 여러분들이 중국 배울 때, 중국을 공부할 때 크게 큰 특징을 잡아가지고 시대별이나 왕조별로 큰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 시대 또는 그 왕조의 특성을 갖다가 대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장의 스타일이에요. 중국의 문장의 스타일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일은 가장 오래된 것은 시경입니다. 시경은 이제 춘추 이전 주나라 시대부터 시작해 춘추 시대 때를 반영하는 제일 오래된 노래책이잖아요. 노래 가사집입니다. 시경은 주로 북방 민족들의 북방 나라들에 대한 노래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북시경이라고 합니다. 북시경.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장체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경이다. 그런데 주로 북방 쪽이기 때문에 북시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남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남방의 문체를 대변하는 것이 구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에요. 구런이 남긴 유명한 작품은 초사 아닙니까? 그죠? 초사. 그래서 남초사. 그래서 춘추시대 이전은 북시경 문체.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들어와서는 남방 쪽에서는 남초사. 초사의 문장체. 그 다음에 진나라가 잠깐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로 넘어가죠. 진나라는 존속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나라를 대표할 만한 문장 형식은 안 나옵니다. 근데 한나라는 전후 합쳐가지고 약 400년을 넘게 존속했기 때문에 한나라의 대표적인 문장 형식은 부라고 합니다. 부. 한부. 이거 꽤 오랫동안 유행합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는요? 당시죠. 예, 당나라는 뭐 수십만 수의 시가 남아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 보면 뭐 2만 수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당시죠. 송나라는요? 사라고 합니다. 예, 송사라고 합니다. 요 시보다 훨씬 더 자유분방한 문체입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 때 들어오면은 곡이 유행합니다. 원곡. 이게 연극의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설의 앞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중국의 소설이 명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크게 전성기를 누리죠. 그게 명소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북시경, 남초사, 한부, 당시, 송사, 원곡, 명소설 이런 방식으로 큼직큼직하게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다라는 거죠. 문장을 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원나라 때 들어오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스토리들을 가지고 연극 대본을 만드는 게 원곡입니다. 그 가운데 조시고화가 원곡으로 나옵니다. 제목이 조시고화예요. 요 조시고화의 대본을 선교사들이 명나라 때 선교사들이 유럽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영어나 불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연극 무대에 올립니다. 연극 무대. 제목은 중국 고화로 바꿉니다. 중국 고화, 조시고화를. 그 연극 대본으로 서양말로 바꾼 인물이 누구냐면 볼테르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고화를 연극으로 올리면서 별명을 갖다 붙여줘요. 뭐라고 갖다 붙이냐? 중국의 햄릿이다. 라고 갖다 붙입니다. 네. 이 조시고화 이야기는 장장 3대에 걸친 원한과 복수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뭐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유튜브나 그다음에 중화TV 이런 쪽에 가셔서 조시고화 치면은 18부작인가로 아마 만들어졌어요. 제가 제가 잠깐 출연합니다. 거기 보면은 뭘로 출연하냐 그러면 조시고화를 설명하는 참에 중화TV에서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조시고화가 어떤 작품인가라는 걸 설명하는 걸 잠깐 등장하는데 아무튼 사기에 나오는 원한과 복수의 사례로는 조시고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살인 복수 얘기했죠. 그죠? 정법 복수가 있고 살인 복수가 있고 문화 복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국시대 때 들어오면은 개인 간의 은원 때문에 복수를 해주는 살인 복수가 유행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살인 복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자객열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아시는 그 자객 예양과 섭정 섭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영화 사상, 홍콩 영화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 60년대부터 70년대 거쳐서 지금은 이제 좀 시들합니다만은 무협 영화가 대단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죠? 그 무협 영화에 우리나라 중국, 홍콩 무협 영화가 들어왔을 때 가장 유명한 배우가 누구였냐 그러면 연식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파리 시리즈로 유명한 왕우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왕위라고 하는 외파리 시리즈. 원래 독비도라고 하는 건데 외파리 이 왕우가 주연했던 대자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자객. 홍콩
영화 사상 최초로 100만 달러를 돌파한 영화입니다. 대작이. 대단한 영화입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영화를 봤어요. 60년대 중반이죠. 제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초등학교 때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고요. 또 하나는 이 대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사 도시에서 살아서 진해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화가 거의 서울하고 동시에 개봉. 영화관이 60년대 진해 영화관이 5개 있었습니다. 이건 미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을 위해서 영화가 동시 개봉하고 빨리빨리 개봉하고 영화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이제 군인 집안이니까 자연스럽게 군인들한테 이제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우리 가족들을 늘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이면 이제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본 가장 충격적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게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하나는 대작입니다. 그런데 이 대작에게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는 섭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자객열전은 후로 지금까지도 중국 무협 소설뿐만 아니라 중국 문학과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마천 사기를 늘 홍보하고 강조하면서 사기에다 붙여놓은 별명이 절대 역사서다. 그러니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강과 같은, 바다와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좀 알자 중국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실제로 사이사이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요소는 아무래도 제가 30년 넘게 공부한 사마천 사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들어오면, 전국 시기에 들어오면은 개인 간의 은연 관계에 따라 가지고 복수하고 해주는, 그리고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양이라는 사람은 인품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백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국사로 대접을 해줬다. 그러니까 최고로 대접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지백이 죽고 난 다음에 조양자에게 조양자를 2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 죽이려다 실패하고 2번째 죽이려고 하다가 또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조양자가 더 이상 살려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살려주거든요. 살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당신 지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가야 되니까 옷 좀 빌려주라. 그래서 겉옷을 빌려가지고 겉옷을 칼로 3번 찌르고 그러고는 자기 스스로 목을 그어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예양이 남겨놓은 유명한 명언이 사위직이자사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지사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고, 여위 열기자용이다. 여자는 자기 자신을 이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라는 유명한 속담을 얘기를 해요. 오늘날 하면 저 뒷부분은 제가 거의 강의 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게 그죠?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전체적인 문장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가진 지사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 자신을 이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살인 복수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범수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밥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반드시 갚고 지나가다 째려보기만 해도 보복을 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맹산군의 세금 징수를 담당했던 위자라는 사람이 몰래 도움을 받은 현자, 위자에게 이제 현자가 숨어있는, 이름 없는 현자가 맹산군의 세금을 징수하는 이 위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맹산군이 위기에 처하자 맹산군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간접이죠. 하나 걸러서죠. 사실 도움은 위자가 줬는데
은혜는 누구한테 갚냐 그러면 맹상군한테 갚는 거죠. 그리고 위자가 모시는 주인이 맹상군이니까 결국 맹상군이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표모반신 이야기는 했죠. 그죠? 일반 천금 얘기는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미납니다. 사마천 그 고조본기, 유방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화의 기록인 유후세가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함양으로 유방이 출장을 가게 됐어요. 먼 길을 가잖아요. 유방 고향은 초나라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강서성 폐현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저 함양 서쪽인 함양까지 가야 되니까 몇백 킬로를 가야 되니까 노잣돈 하라고 친구들이 여비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1인당 얼마를 주냐 그러면 300전씩 줍니다. 워낙 또 유방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가면서 술 한잔 하고 가라고. 근데 친구들끼리 상의했을 거 아니야. 야, 저 유괴가 출장 가는데 그래도 좀 여비를 좀 보태줘야 되지 않겠어? 얼마 줄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입을 맞춘 거죠. 야, 뭐 300전 주면 되겠지 뭐. 300전을 줘요. 전부. 그런데 소화만 200전을 더 줍니다. 500전을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소화를 1등 공신으로 봉하면서 소화에게 땅을 주는데, 봉지를 주는데 2,000호를 더 보태서 준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네가 나한테 200전 더 줬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게 뒤끝이 보통이 아닌 민족입니다. 네. 뒤끝 장렬입니다, 실제로. 사드가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뒤끝입니다. 어마어마한 뒤끝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대단히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는데, 제가 역사를 뭐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저는 이제 간신에 관한 책을 지금까지 세 권 정도 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간신론이라고 하는 번역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간신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 책을 내면서 제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다 써먹더라고 이걸요. 그래서 에이, 바꿔야 되겠다. 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죠? 유예기간이 지났다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바꾸냐 그러면,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역사는 평가를 종종 유보하는 적은 있어도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소환해서 어느 시점인가는 다시 불러내서 소환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이나 특히 정치가들이나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은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저 인간들이 역사의 평가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지. 방법 없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래야지 뜨끔해지. 그죠? 그 다음에가 계포의 약속이 천금보다 더 가치 있다. 계포일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서 일락천금 또는 일락백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음으로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찰, 괴금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은원관의 뿌리가 대단히 깊다. 개찰만 해도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대개 보통 2000년, 많으면 3000년,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민족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 문화는 정말 보물창고입니다. 그 빅데이터거든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입니다. 왜 그러냐? 한자라고 하는 특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자는 그게 압축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 안에 함축이 가능하고, 축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는 게 일이거든요, 사실은. 한문이 어려운 이유는 다루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압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자는 또 품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일자가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동사로 쓰이고 다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고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공부해야 되냐? 전고를 공부해야 돼요. 앞에 쓴 사례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전고라고 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한문이나 한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럼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봐야 되고, 두 번째, 관계된 책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식이 많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서량이 결국은 중국의 전문가가 되느냐가 안 되느냐를 결국 결정합니다. 그것도 폭넓게
많이 읽고 깊이 있게 파야 됩니다. 실제. 자, 오늘 제 강의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적 만족을 좀 얻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은원관에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나 명언 명구들을 정리를 해주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위 지기자 사, 여위 열기자 용입니다. 두 번째 결목 현문이라고 있었죠, 그죠? 오자서가 내 두 누나를 판해서 고사성 성문에다 걸어라. 그 결안 또는 결목이라고도 합니다. 누나를 판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문에다 걸어달라고 해서 결목 현문이라는 네 글자로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는 일반 필상 애자필보,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밥 한 끼를 얻어먹어도 반드시 갚고 지나가다 째려보기만 해도 반드시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범수의 은원관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와신상담이죠, 그죠? 예. 장작더미에서 자고 쓸개를 핥다. 5월 춘추 5월 정패를 대변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굴무려 편시도 오자서 복수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 표모반신 일반천금. 그 다음에 속담입니다. 군자 보수 10년 불만. 이게 군자 복수 10년 뒤라도 늦지 않다라고 요즘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열심히 떠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저 이야기이고요. 보수 천리 여지척. 참 무섭습니다. 이태백에 나온 19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수의 길은 천리도 지척이다. 아무리 멀어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은 얼마 전에 타계 세상을 떠난 중국의 무협소설가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용 아시죠, 그죠? 예. 저는 김용 선생도 홍콩 가서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요. 나중에 특집으로 제가 무협소설 얘기할 때 그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김용이 남긴 소설 가운데에서 최고 작품으로 저는 소호강호를 꼽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소호강호 얼마 전에 이제 완역돼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무협소설 할 때 이 출판사에게 한번 협찬을 받아볼게요. 이 출판사에서 지금 사조 삼부곡, 사조 영웅전, 신조 협녀, 의천도령기, 소호강호 이렇게 네 세트가 나왔거든요. 이걸 한 세트씩 한번 협찬을 받아볼게요. 그래서 이 소호강호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은원이 있고 은원이 있기에 강호가 있다. 사람이 꼭 강호이거늘 어찌 강호를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소호강호에서 동방불패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왼쪽 사진은 한때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동방불패, 임청아를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던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방불패 포스터입니다. 자, 오늘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시가 다 돼가네요, 그죠? 약 3시간 가까이 여러분들한테 저 혼자서 떠들었습니다. 사드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인의 은원관, 좀 알자 중국 가운데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첫 시간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